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예년의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위생관리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 걸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유행하기 시작해 봄까지 많이 발생하고 초여름인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는 85도 이상 온도에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합니다. 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화장실과 변기,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염소 소독을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정말 익숙한 병명인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식중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고요. 예. 흔히 장염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증상도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중독의 원인은 몸에 유해한 성분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거 하고요. 또 화학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화학물질이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후에 급성 위장관 증세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하고 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의 독에 의한 독소형과 또 세균 자체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감염형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이제 흔히 과거부터는 세균성 식중독이 사실 식중독의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중 세균성 식중독 말고 또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다고 하신 건데요.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용수를 섭취했을 때,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직접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간호할 때 분변이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환자랑 식품이나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감염이 가능합니다. 최근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위생관념이 발달하고 음식도 부패한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아지고 있어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이런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소화기 자체의 증상하고 세균이나 독소가 전신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전신 증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독소가 소화관의 위쪽에 있으면 구토를 통해서 또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 미생물의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는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하고 전신에 감염에 의한 반응으로 전신 발열이라든가 또 일부 세균 같은 경우에는 독소에 의해서 신경의 마비, 또 근육 경련, 아이고. 의식 장애와 사망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식중독에 의한 진단, 또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식중독에 의한 그 것들은 보통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예.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제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전될 수가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시간과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식중독의 병원군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독소에 의한 거는 조금 짧게 발생하고 반면에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독소가 생기는 건 조금 더 길게 생기는데 증상이 나중에 생기는데요. 예. 식중독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하고 전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분변을 이용한 세균 배양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배가 아픈 경우는 굉장히 뭐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중독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 사실 수없이 많고요. 네. 실제로 응급실에서 CT를 하더라도 감별이 어려운 순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지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음식을 드신 병력이 있고 또 구토, 복통, 설사가 거의 동시에 생기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민성 대장에 따른 증상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배변 후에 조금 편해지는 경과를 보여요, 복통이. 하지만 식중독에 따른 복통은 설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거와 함께 몸에 허약감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열이 함께 동반되는 점 이런 것들로 차별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가 아픈 경우는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할 정도로 흔한데 네. 구토와 복통, 설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또 급속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네. 이 점을 이제 차별점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식중독에 걸리면 물론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겠지만 그 전에 자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차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하기 위해서 물과 수액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식중독 환자는 장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바로 먹으면 소화흡수가 안 되고 설사가 악화될 수 있어서 초기에는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데워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좀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한테는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사가 조금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설사가 심한 상태에서는 장에서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분 섭취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사하는 순간에도 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가벼운 음식으로 점점 이행하시면 좋겠고요. 예. 또 혈변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식중독 증상 중에 구토는 사실 독을 없애는 반응이거든요. 구토 설사는. 그래서 이때 마음대로 구토를 멈추게 하는 항구토제라든가 설사를 막는 그런 약물을 쓰시는 거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조금 바이러스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약물을 쓰시지 않고 좀 지켜보시면 수분 섭취 같은 걸 하시면 경과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약물을 쓰면 경과를 늦출 수가 있어서 그때는 약물을 쓰지 않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예. 자, 소화제나 다른 상비약 같은 것을 먹으면서 좀 자체적으로도 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 1리터에 소금 4작은술 또 설탕 4작은술에 소금 1작은술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복통에 대한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항구토제라던가 설사를 막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지만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을 살짝 작게 해주는 약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쓰시는 거는 큰 문제가 예. 없고요. 단지 주의할 거는 혈변이 생기거나 발열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수액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보통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때 치료하지 않고 참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자연 치유도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나 독소에 의한 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보통의 면역력과 체력을 지닌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수분 공급과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로 인한 이상이라던가 신장 이상, 또 경련,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설사를 좀 심하게 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이후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죽이나 미음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시면 근육이 빠지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감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가 설사를 자주 하시면은 수액 치료 등을 위해서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냥 배탈 났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봄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그 봄철 식중독이 특별히 그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뭘 주의해야 할까요?
네, 식중독은 사실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을 정점으로 해서 9월까지 기승을 부리는 게 맞는데요. 이제 한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반면에 네. 봄에는 과거보다는 급식이나 외식이 늘어서 식중독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먹는 음식들이 실온에 보관되게 되면 문제를 네. 일으키게 돼서요. 네. 이제 가급적 야외 활동 중 먹는 음식들을 냉 보관이 가능하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3, 4월은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상온의 음식을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보관에 특히 유의해야 할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의 주 원인 음식은 생선회라든가 굴, 조개류 같이 끓여 먹지 않은 생으로 먹는 해산물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또 상온에 보관을 하는 돼지고기라든가 하는 그런 육류 같은 거, 또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에 조리식품을 조금 오래 뒀을 때, 또 야채류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거기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채류 씻는 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또 육류와 김밥류는 가급적 상온에 오래 두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겠고요. 날로 먹는 음식들은 조리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칼이나 도마 같은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날씨가 더워질 때 대부분의 음식을 좀 익혀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봄철 식중독은 방심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은 웬만하면 익혀 먹고 또 잘 씻어 먹고 손도 평소에 잘 씻기 이걸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